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 아상 건강 강좌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수민 교수입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의, 증상,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그 몸 밖에서 세균이나 이물질과 같이 그 이질적인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이런 물질들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게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내 몸에 있는 활막이라든지 뼈에 파괴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주 많은 관절로 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을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침범을 하게 되고요. 어깨나 그 고관절 또는 무릎이나 턱 관절까지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증상이 생기는 관절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관절 부분은 이렇게 연골, 그리고 관절랑, 힘줄, 그리고 활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런 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활막이 점차 두꺼워지는, 그리고 뼈나 이런 연골이 상하는 질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관절에서는 이 활막 부분에 염증이 없고 이상이 없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활막에 자가 면역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 점점 비정상적으로 이런 활막이 두꺼워지고, 그렇게 두꺼워진 활막 때문에 침범된 관절 부분이 붓기도 하고 또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골이 파괴되게 되고 연골을 넘어서 그러니까 뼈까지도 밀환이 되고 그 영구적인 관절에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으로 주로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나 발 관절같이 작은 관절들이 붓고 또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되고 간혹 가다가는 빨갛게 변하는 염증성 반응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관절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팔꿈치라든지 힘줄이 지나가는 부분들에 작은 혹 같은 결절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름에는 관절염이 붙어 있어서 관절만 침범하는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우신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관절 외에 다른 부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폐를 침범하는 간질 폐 질환이고, 이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눈이라든지 심장, 그리고 피부의 결절이나 혈관염과 같은 증상으로 같이 관절염에 동반돼서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주로 이런 작은 관절들이 붓고 아프지만 엑스레이 소견에서는 뼈에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고 그냥 주변부의 부종 정도만 확인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점점 진행하듯이 관절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고 만성적인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비틀리기도 하고 뼈에 그 밀환이라든지 그 뼈가 붓는 그런 소견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원인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자분들이 남성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그 발생률이 높고, 그리고 중년 3, 40대, 40대 정도 이후에 여성 환자분들이 호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것들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유전적인 감수성이 중요해서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 있다면 그들의 형제 자매에서는 한 3배 정도 그런 관절염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이라든지 유전적인 감수성은 바꿀 수가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은 얼마든지 피한다든 노출을 피하거나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자가 항체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에 흡연이 매우 중요한 환경 인자입니다. 또한 그 발생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치료를 할 때도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 반응이 좀 더디고 또 골파괴가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연 외로는 그 치주염, 그러니까 구강 내에 생기는 치주의 염증도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증상, 그러니까 관절이 붓고 아프거나 뻣뻣한 증상이 있어서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게 되면 우선은 철저하게 병력과 증상을 청취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류마티스 내과 전문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신체 검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었는지, 정말로 이게 부은 게 맞는지, 그냥 단순하게 통증만 있는지, 관절이 염증이 동반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액 검사로 류마티스 인자, 그리고 항시시피 항체, 그 외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하게 오는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별하기 위한 자가 항체 검사나 ESR, CRP와 같은 염증 반응 물질들을 혈액 검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 엑스레이 검사도와 관절 초음파 검사가 영상 검사 중에서는 중요한데요. 단순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손을 포함한 관절 부분,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관절 부분을 사진을 찍게 되고요. 흉부 엑스레이를 보통 같이 찍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폐염증이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에서 굉장히 흔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또 약을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진단 시에 흉부 엑스레이를 같이 찍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는 초기에 뼈의 변화를 잘 관찰하기가 어렵고 어떤 부분에 정말 활막의 염증인지 이게 힘줄의 염증인지를 엑스레이만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절 초음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신의 뼈의 상태나 관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골스캔, 그리고 MRI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분류 기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관절, 어떤 부분에 관절이 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혈청 검사상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ESR, CRP와 같은 염증 수치의 상승, 그리고 증상 지속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가 6점 이상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침범된 관절이 큰 관절을 1개 정도, 무릎이라든지 어깨 같은 큰 관절을 침범한 경우엔 점수가 0점이고요. 작은 관절의 개수가 점점 침범한 수가 높아질수록 점수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을 주로 침범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 그리고 항시시피 항체라는 혈액 검사에서 2가지 인자가 음성인지 또는 약하게 양성인지 아니면 강하게 양성인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요. ESR, CRP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1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상이 보통 하루만 아프고 일주일 아프고 많은 병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가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증상 지속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에 또 1점을 주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류마티스 인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라는 혈액 검사상의 그 검사는 건강검진에서도 많이 요즘에 시행을 하고 있어서 검사상 약 양성으로 나오신 분들이 또 류마티스 내과를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약 7, 80%에서 양성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는 질병이 아닌데 가짜로 양성이 나오는 위양성이 정상,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으신 일반인 환자, 일반 군에서도 한 5% 정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루푸스, 비형 간염, 쇼그렌 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류마티스 인자의 역가가 낮아지거나 올라가는 게 치료 반응을 보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단 후에 반복적인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항시시피 항체라는 좀 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적인 검사가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보험으로도 적용이 돼서 많이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양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오픈 양성인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관절염이 없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CP 항체가 양성인 경우 관절 파괴 위험이 더 올라가고 흡연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 소견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오래 진행된 환자분의 손 사진입니다. 양 손목을 보시면은 손목의 뼈가 원래 작은 동글동글한 뼈들이 잘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보여야 정상인데 그런 뼈들이 다 굳어져 있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손목이 뼈가 다 붙은 소견, 그리고 손가락이 옆으로 좀 휘어져 있는 소견, 이런 정도로는 최근에 치료를 워낙 다들 잘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는데 이건 만성적인 소견이고요. 하지만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손가락 관절이 좀 부어 있지만 또는 뭐 손목이 부어 있지만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손목을 초음파로 대서 확인한 결과고 손목에 까맣게 보이는 염증, 만성적인 염증이 있고 그 부분에 그 혈류를 보는 도플러라는 검사를 했을 때 빨갛고 파랗게 혈류가 보이는 도플러까지 양성인 급성적인 염증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한 후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물 치료의 원칙은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항류마티스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항류마티스 약제는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약제를 병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단기간에 경구 스테로이드 병합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류마티스 약제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통 한두 달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주 단기간 경구 스테로이드를 병합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항류마티스 약제인데 이 항류마티스 약제는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 그리고 생물학적 항류마티스 약제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굉장히 많은 약들이 현재 시판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통이 있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 감기에서도 이렇게 소염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관 장애나 위궤양, 그리고 신장 기능에 이상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거나 특히 과거에 위궤양, 12장 궤양이 있었던 환자분들 또는 아스피린이나 혈전제, 항혈전제와 같이 그 위궤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를 함께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법에 맞춰서 보통 하루에 2번, 3번 정도 쓰는 약제를 쓰는데 그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위궤양이 생겨서 그로 인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대변이 좀 까맣게 보이는 흑색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흑색변이 생긴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내어놔야 되고 보통 이게 짜장면처럼 새까맣게 나오는 변을 흑색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원시마다 저희가 이런 신기능의 이상이나 위궤양으로 인한 빈혈 같은 게 있는지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쓰는 분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짧은 시간 내에 염증도 감소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질환이 악화된 경우 또는 질환의 진단 초기에 단기간 동안 짧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관절광 내 직접 주사, 그러니까 그 관절에 염증이 있는 부분이 한두 군데거나 주사로 접근이 가능한 부위라면 직접 주사를 해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여러 관절이 침범하거나 또는 작은 관절에서 주사가 좀 어렵거나 하면은 저용량을 경구 복용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얼굴이 좀 붓거나 몸도 좀 붓거나 체중이 좀 증가할 수 있고 입맛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골괴사 같은 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얇아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인데요. 류마티스 약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메토트렉세이트, 그리고 그 외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설파살라진, 레플로노마이드라는 약제도 쓰고 있고 타크로리무스라는 약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1차 표준 치료 약제입니다. 예전에는 이 약을 항암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국에서 설명을 듣고 항암제를 처방받았다면서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항암제로 사용하는 용량의 훨씬 적은 용량을 관절염 치료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약은 매일 먹는 약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거의 대부분 쓰지만 먹는 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용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제제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엽산을 함께 복용해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이런 엽산 제제는 매일 먹는 약으로 처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부작용은 좀 입맛이 떨어지거나 울렁거리거나 또 구내염이 생기거나 간 기능 이상이나 탈모 또는 뭐 빈혈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혈액 검사로 간 수치나 뭐 빈혈 검사나 이런 걸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좀 속이 많이 더부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3알에서 4알 정도로 저용량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을 시작하지만 점점 증량을 해서 한 일주일에 한 6에서 8알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용량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용량이 맞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약이 절대. 네. 다음 약제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항말라리아 약제가 있습니다. 옥시크로린, 할록신, 듀록정, 약품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약은 경구로 복용하는 약제입니다. 다행인 건 이 약은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어서 임산부도 복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하지만 경한 피부 발진이나 소화장애, 망막의 병변이나 탈모나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망막의 병변은 초기에는 절대 생기지가 않아서 조기에 보통은 이미 망막에 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해야 되고 장기간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과에서 1년 간격으로 눈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약제를 써야 합니다. 설파살라진은 매일 경구로 복용하는 약제이고 보통 환자분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4알에서 6알 정도 먹는 용량을 쓰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오심, 복부 통증, 간 기능 이상, 골수 억제한 혈액 착적 이상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피부 발진이나 피부가 벗겨지는 듯 심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약을 즉시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플로노마이드는 아라바정, 아레이정, 유마이드정, 루알바정과 같은 이름으로 저희가 처방을 하는 약제들인데 매일 경구로 복용하게 되고 10mg에서 20mg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장애, 간 기능 이상, 탈모나 피부 발진, 폐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에서는 약제를 드시면서 임신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임기 여성에서는 저희가 이 약을 잘 처방하진 않고 혹시라도 임신 예정이 있거나 하면은 약을 1년 이상 끊거나 또는 급히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 약을 반대로 약을 빼내는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 약을 쓸 때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타크로리무스는 면역 조절제로 이식 환자나 이런 거에서 쓰던 약제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량은 이식 환자에 비해서 좀 적게 쓰고 있고요. 매일 공복 경구로 복용하게 되고요. 위장관 장애나 간 기능 이상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1mm에서 한 2mm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주사 제제 또는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가 워낙 많이 류마티스 내과 치료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서는 오시게 되는데 이러한 생물학적 항류마티스 약제에는 항-TNF 제제, 인터루킨 억제제, T세포, B세포 억제제, 그리고 소분자 억제제가 있습니다. 항-TNF 제제는 인플릭시마, 아달리무맙, 이터너셉트, 골리무맙 같은 약제가 있는데 각각의 성분명은 아래와 같고요.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약도 있고 또 피하 주사로 투여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각 약제별로 정맥 주사 레미케이드나 엠시마 같은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맞다가 8주로 늘리게 되고 그 피하 주사 엠시마 같은 경우 2주 간격으로 자가 투여하게 됩니다. 아달리무맙이라는 약제는 피하 주사로 2주 간격 투여하게 되고 이터네스트는 1주 간격 투여하는 약제입니다. 골리무밥은 4주 간격 투여하는 약제고요. 그래서 어떤 약이 더 좋다 나쁘다는 없고 그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동반 질환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약제를 고르게 됩니다. 그 외에 생물학적 제제에는 인터루킨 6 억제제인 토실리주맙 그리고 아바타셉트, 릭투시맙 같은 약이 있습니다. 인터루킨 6 억제제는 악템나라는 약제로 정맥 주사 또는 피하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되고 정맥 주사는 한 달 간격, 피하 주사는 2주 간격으로 자가 투여하는 약제입니다. 아바타셉트 약제는 정맥 주사 제제와 피하 주사 제제가 둘 다 가능하고 역시나
처음에는 2주 간격 맞다가 정맥 주사는 4주 간격으로 투여하게 되고요. 피하 주사는 매주 맞는 주사입니다. 리투ක්시마브나 이런 약제는 많이 쓰는 약제는 아니지만 2주 간격으로 2회 맞고 이후 6개월 이후에 다시 재투여를 고려하는 약제입니다.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경구로 쓰는 소분자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제제들이 주사 제제여서 아무래도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지만 경구 약제로 새롭게 나온 생물학적 제제는 잭 이니비터라고 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쓰고 있는데 각각 어떤 잭을 좀 더 억제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좀 나뉘게 되고 모든 약제는 매일 경구 투여하는 약제고 대부분 한 번에서 2번 투여하는 약제입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이 된 곳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널리 쓰이게 된 거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경험이 누적되면서 효과와 안전성이 굉장히 입증된 좋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먹는 항류마티스 약제에 효과가 부족한 환자에서도 효과적이고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결핵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가 필요하고 만약에 잠복결핵이 있는 환자분은 잠복결핵 치료를 먼저 약 3주에서 4주 정도 한 후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의 위험이 올라가는 잭 억제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새로운 생물학 제제들 투여 전에 하거나 또는 최근에 사백신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생물학 제제를 투여 이후에도 사백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사 제제로 보통 자가 주사로 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배나 허벅지나 이런 부분을 돌아가면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발진이 좀 생길 수 있고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보다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보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약제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시작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약제에 대한 항체 형성이 생겨서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항류마티스 약제도 마찬가지지만 약제를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 한 2개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에서도 워낙 많이 하고 양성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는 일반 인구에서도 약 5에서 10% 정도 이 인자가 양성으로 나옵니다. 특히 연령이 올라갈수록 60세 이상에서는 양성인 경우가 많게는 20%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비형 간염 보균자 분들에서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고 그냥 인자만 양성인 경우는 치료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관절이 붓거나 아프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게 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뚜렷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의심이 되지 않으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비형 간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에서 양성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도 조금씩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의약품으로 한순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완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고 관절염이 나왔다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거나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치료의 목표는 관절염을 활성화된 관절염을 억제 그리고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금 억제하는 것이고 관절의 변형을 막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질병이 너무 잘 조절되는 경우에 약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약을 완전히 끊는 것은 힘들고 저희가 보고 있는 여러 류마티스 학회 진단이나 치료 지침에서도 약을 완전히 끊지는 말고 최소 용량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고 잘 조절되면은 제일 저용량으로 가장 조금만 써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질환이고 대부분은 평생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길게 생각하시고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관절염 약제들은 드물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처방을 하는 주치 선생님들이 대부분 잘 알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나 뭐 의심되는 뭐 부작용 증상이 있으면은 내원하실 때마다 담당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시면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염 약은 잘 드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한 효과와 이득이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절염을 잘 치료받고 약도 잘 드시는 동안에더라도 심한 운동이나 뭐 감염 또는 뭐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요인에 대해서 등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로 쓰고 있는 관절염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약제가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조금 더디고, 그리고 약을 중단하고도 효과가 빠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약을 뭐 1-2주 중단한다고 큰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뭐 한 달 이상 류마티스 약제를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관절염이 거의 100%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하게 드시면서 약의 조절은 담당 류마티스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에 좋아지면 아마 약을 줄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상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만 그 외에 건강 관리, 특히 뭐 흡연하시는 분이라면 담배를 끊는 것,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고 치료해 주고 계신 류마티스내과 전문의의 조언과 신뢰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료에는 인내심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전문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